지금까지 이런 한국사 강의는 없었다. 교과서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가득 담은 기묘한 한국사의 저자이자 김연옥사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입니다. 조선시대 소송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달랐겠죠. 당연히 시대가 다르니까. 이혼소송이 있기는 했지만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혼소송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3대 송사 무엇이었을까요? 노비와 관련된 노비송, 토지와 관련된 전답송, 그리고 3대 송사 중 최다를 차지한 것은 놀랍게도 무덤과 관련된 산송이었습니다. 산송. 투장은 나무의 묘자리에 자신 조상 무덤을 쓰는 것이고, 산송은 무덤과 관련된 송사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송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거는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서 성리학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나서부터입니다. 조선 초중기에는, 초기에는 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산송,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송사가 이제 폐속의 경지에 이르렀도다. 살인사건의 절반이 이 산송에서 비롯된다. 살인사건까지. 용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사이 상언한 것을 보건대 산송이 10에 8, 9에 달한다 라며 한탄을 했습니다. 묘자를 놓고 투장 파묘가 끊이질 않으니 송사로 이어지고 관리는 물론이고 왕조차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이게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명당, 결국 명당 문제죠. 명당을 원하는 것은 양반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할아버지 묘자리를 쓰면 내 손자도 양반으로 살게 되겠지. 이렇게 노비들도 야밤을 틈타서 양반집 무덤을 막 파헤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반들은 왕실의 무덤까지 침범을 합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의지에 신분상승을 꿈꾸고 죽은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해 산자가 밤잠을 설치며 묘를 지키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 조선시대부터 21세기까지 무려 400여 년간 묘자리 하나를 두고 분쟁을 이어간 두 가문이 있습니다. 두 가문의 묘지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도동.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은 고려시대의 명장군이었던 윤관장군의 묘가 뿅 사라지면서 시작됩니다. 이 윤관장군 너무나 익숙하죠. 요진 정보를 위해 별무마를 창설하고 동북 구성을 개척한 위인입니다. 역사 위인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영조 임금 때에 이르러서 이 윤씨 집안에서는 윤관장군의 묘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윤관장군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 가문의 수치다. 반드시 잃어버린 윤관장군의 무덤을 찾아야 한다. 자, 이제 윤씨 집안은 윤관장군 사후 무려 600여 년이 지나서 묘지를 찾아 나선다고 한 것인데요. 어떻게, 어떤 근거로 600년이 지나서 찾아 나서겠다는 것일까요? 그들은 동국 여지 승남의 단 한 문장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윤관장군의 묘는 경기도 파주 분수원 북쪽에 있다. 이 한 문장을
근거로 해서 찾아 나선 겁니다. 가문의 명을 받은 윤동규라는 이가 파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일제 한국인 온갖 갖은 고생을 한 끝에 윤관 장군의 묘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마침내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 자리에는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의 규칙묘가 심씨 가문의 선산 묘지들이 이미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동규는 이 심씨 집안의 묘자리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설략장군 이호문 묘. 야, 이거 이상한데? 심씨 문주 묘역에 이 어째서 이 씨의 묘가 있냐? 야, 요거 수상한데? 그는 마을로 내려가 수소문 끝에 이호문의 묘지 주인의 후손을 어렵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미끼를 싹 던집니다. 이보시오. 당신네 조상묘가 어찌해서 심씨 가문의 선산에 있는 겁니까? 혹시 이거 암장 투장한 거 아니요? 파묘 이런 짓은 말이야 나라에서도 엄히 엄벌로 다스리는 일이요. 어서 말한 대로 말하시오. 이렇게 윤동규의 날카로운 질문에 노인은 이 사실은 심씨 집안에서 세운 허묘라고 실토를 합니다. 윤동규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주변의 땅을 막 파헤친 끝에 윤관 장군 묘의 비석을 발견합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윤씨 가문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 상소를 영조에게 올립니다. 자, 당대의 명문가인 심씨 가문도 당연히 맞대응을 합니다. 심씨 집안의 변론 들어보실까요? 우리 집안의 어른인 심주영께서 1614년에 이 자리에 부친의 묘를 조성하였고 1658년 영의정에 오르자 효종 임금으로부터 이 땅을 하사받고 윤중모역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넘게 이곳은 우리 집안의 선산이었습니다. 갑자기 윤씨 집안에서 650여 년 만에 나타나서 윤관 장군의 묘지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니 어이가 없소이다. 자, 영조는 두 집안의 대표를 불러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합니다. 윤관 장군도 훌륭한 위인이고 우리 심씨 집안도 당대의 명문가니 두 집안이 좀 산송하지 말고 소송하지 말고 좀 합의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 실패합니다. 왕이 판결을 내려야겠죠. 영조는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윤관 장군의 묘도 심씨 집안의 묘도 그대로 유지하고 이희문의 묘만 파묘하도록 하라.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엔 몹시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이 윤씨 집안은 영조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이에 영조는 극대노합니다. 그리고 집안 대표에게 곤장형을 내립니다. 판정에 불복했으니까. 그런데 이 곤장형을 내리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윤씨 집안의 대표가 형 집행 도중 곤장을 막다가 그만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집안의 산속 문제는 조선시대를 지나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지나 새천년이 시작되어도 답보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400년이 끌어온 거죠. 왜? 윤관 장군의 묘 바로 위쪽으로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심씨 집안의 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추석이나 설날, 성묘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윤씨 집안에서 자기 조상을 향해서 절을 하다 보면 심씨 집안 조상에게도 절을 하는 꼴이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안 좋죠. 이러니 윤씨 집안에서 윤관 장군의 묘역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이 10단에 이르는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심씨 집안 조상의 묘가 완전히 담벼락에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도대체 이 산송 분쟁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두 집안에게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만큼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하지 못했던 일, 이 두 집안 후손들이 2006년 4월 마침내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심씨 집안이 자신들의 조상묘 19기를 이장하기로 하고 윤씨 집안에서는 새로운 묘자리 부지를 제공해 주기로 합의! 드디어 400년 넘게 이어진 산송이 마무리되었고 이 일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서 해외의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원만한 합의, 예전에 있었던 문제지만 현대에 와서 후손들이 잘 합의를 했습니다. 박수!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묘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선시대 한글 소설 박효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8세기 초 영남 지방에서 일어난 한 묘지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묘지 소송은 투장에서 시작해서 파묘와 방화, 의문사, 살인사건으로 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여성들이 사건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파장이 조선 사회 전반에 워낙 많이 끼쳐서 이 이야기를 실화를 모티브로 한글 소설 박효랑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고을에 박수아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영남 선비들이 당쟁에 휘말려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으로 낙향해 있던 박수아의 슬하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자매의 이름이 바로 언니가 문랑, 동생이 소설 제목 주인공 박효랑이었습니다. 자, 사건은 발단은 대구 지방에서 형갑 노릇을 하고 있던 현직 관리죠. 박경려라는 자가 자신의 할아버지 묘소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박경려는 명당을 잘 찾는다는 용하다는 직관을 시켜서 새로운 묘자리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또 드디어 명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사또 이 고향에서 좀 멀고 이게 또 명당이다 보니 이미 누군가의 묘가 들어서 있습니다. 자, 지관이 찾아낸 명당 어디였을까요? 바로 문랑, 호랑 자매의 아버지인 박수아 집안의 선산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를 찾아야 했지만 이 현직 관리는 워낙 명당이라고 하니까 현직 관리 박경려는 박수아 집안의 선산에 자신의 조부 묘를 몰래 투장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은밀하게 진행하거라.
혹여나 들키더라도 나는 현직 관리고 그자는 벼슬도 없는 선비일 뿐이니 소송으로 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몰래 투장을 했는데 결국엔 걸렸죠. 얼마 후 박수아 집안의 하인이 문중의 묘를 막 관리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낯선 묘가 들어서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박수아에게 즉시 알립니다. 박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자신의 선산에 누군가 투장을 했다며 관아에 즉시 고발합니다. 이건 명백한 다른 사람의 잘못이니 쉽게 해결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문낭아, 효랑아. 그러나 박수하의 예상과 달리 이 사건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 산송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조선시대에 요 묘가 있으면 요 사방 몇 미터 안에는 다른 묘를 짓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되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묘지에 자청용 500호 내에는 다른 묘를 쓸 수 없다. 자청용 500호. 주관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 소송이 지지부진해지자 남의 묘에 투장을 한 현직 관리 박견현은 자신의 할아버지 묘까지 떡하니 묘비를 세우고 막 단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박수아 입장에서는 더 열받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박수아가 박경의 집안에 노비를 잡아와가지고 내 이놈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엄한 데다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오케이! 내 미끼를 물었구만. 이 현직 관리인 박경현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노비를 막 매질한 박수아를 관아에 고발합니다. 일이 꼬이고 꼬입니다. 산송으로 시작된 게 이 노비송까지 겹친 겁니다. 노비는 자기 집안의 재산이니까 내 기물을 파손해 이렇게 된 거죠. 자, 관아 입장에서도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박수아를 소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착각했던 그는 억울한 나머지 고위층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지금의 이 송사가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선산에 투장을 한 것도 모자라 나를 고발한 박수아는 이 윗선 경상감사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까? 제대로 된 공정한 송사를 해주십시오. 급기야 이 경상감사가 직접 박수아를 취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만 또 이 과정에서 사단이 일어나고 합니다. 박수아가 취조 과정에서 사망을 하고 합니다. 사망! 또 다른 사망 사고. 이게 뭐 유생이라 그런지 몸이 허약한가 봅니다. 그저 탁 하고 쳤을 뿐인데 이자가 그저 맥없이 툭 죽어버렸습니다. 박수아 집안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장녀 박문랑이 나섭니다. 현감 박경여가 우리 가문의 선산에 투장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조선시대입니다. 나선 겁니다. 다음날 밤 박문랑은 하녀들을 데리고 박경여의 조부 무덤을 찾아가서 놀랍게도 파묘를 시작합니다. 박문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경여 조부의 시신을 관에서 꺼내 불지릅니다. 싸움 커집니다. 현직 현감인 박경여 쪽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감히 이것들이 현직 현감 조상의 무덤을 건드려 내가 모조리 다 부셔버리겠다. 며칠 후 박경여가 보낸 무장화 노비들과
격렬한 몸싸움 도중 다시 그만 장녀인 박문낭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박문낭의 죽음을 조사한 관아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장녀 박문낭이 타살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결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언니의 죽음을 자결로 결론 내리자,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동생 박문낭이 아닌 박효랑이 나섭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과 언니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말립니다. 안 된다, 안 돼. 너까지 죽게 될 순 없다. 여자인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상대는 현직 현관과 감사이다. 어머님, 저는 언니와 다른 묘책이 있습니다. 박효랑의 아이디어, 묘책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선택은 보복살인도 관할 관아와 경상 가명을 상대로 또 다른 송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효랑은 남장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몇 달이 걸려서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한양이었습니다. 한양, 수도. 한양에 도착한 박효랑이 매일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녀가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왕의 행차. 물러거라! 주상전하 행차시다. 당시 왕이었던 숙종이 저작거리에 나타나자 박효랑은 갓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퍼포먼스! 왕의 앞길을 막으며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주상전하, 3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의 아비와 언니를 죽인 박경열을 공정한 법에 따라 처벌하시고 편파적으로 한쪽의 주장만 드는 관리들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호위무사들이 말립니다. 이 무엄하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데 과연 왕의 반응 어땠을까요? 왕 숙종은 이 박효랑의 과감한 퍼포먼스에 마음이 움직여서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자, 왕의 어명 플러스 박효랑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은 장안의 화제가 되며 왕조차도 가지고 싶어 했던 민심, 이 민심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박효랑 얘기만 합니다. 아유, 저 어린 게 얼마나 당찬지 몰라. 임금님 앞에서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 그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렇겠어. 어? 제발 이번 기회에 우리 효랑이의 원통함이 꼭 풀어졌으면 좋겠네. 박효랑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을 타고 번졌으며 노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이 여인이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왕 앞에서 또박또박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니까 여성의 인권이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던 조선시대입니다. 이번에는 각 지방의 유생들이 왕에게 상소를 보내면서 박효랑에게 지지를 표명합니다. 효녀 박효랑의 등장은 허구한 날 당하기만 하는 백성들과 정계 진출의 길이 꽉 막혀버린 영남 유생들의 한을 풀어재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조사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지만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산송에서는 비록 현직 현감인 박경여의 손을 들어줬지만 윈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곤장형까지 내려졌습니다. 문낭과 효랑 자매는 이례적으로 집안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갔고 훗날 영조의 명으로 효녀각이 세워지며 해피엔딩! 이상으로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이 준비한 역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교과서보다 재미있고 드라마보다 깊이 있는 역사 얘기가 가득한 기묘한 한국사의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거나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기묘한 한국사도 한번 슬쩍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